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오늘 수요함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잠깐 지난번에 남아있는 수요에 대한 어떤 내용 이걸 갖다 좀 더 설명을 하며 오늘은 수요함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라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디맨드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필요로 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필요하다. 지난번 얘기할 때 니드와 want 필요하기 때문에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바로 궁극은 마케팅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수요라는 개념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 니드와 want를 동반한다는 얘기가 수요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수요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중요한 얘기가 본원적 수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수요를 얘기하죠. 바로 이 직접 수요는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뭐가 되죠? 직접 수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정말 필요하다 할 때 이걸 우리는 본원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품의 수요는 바로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간접으로. 한마디로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할까? 단 여기는 생산 제품의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물론 주택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주택 공급자들이 바로 생산자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수요를 갖다 우리는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이 됩니다. 정말 수요자가 진실로 원해서 바라는 수요는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니드와 완트가 다 필요하다 이럴 때를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갖다 충족시켜주는 바로 생산자 입장, 건축업자 입장은 뭐가 되죠? 바로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하고 간접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이 바로 직접이라면 바로 간접이 뭐가 되느냐 파생적 수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 바로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이런 말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본원적은 철저히 뭐가 됩니까? 본원적이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그죠? 본원적이다. 그런데 반하여 파생적 수요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생산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산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될 때 파생이 되고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원적 수요를 갖다 직접 수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간접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정의를 꼭 내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면 바로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고자 할 것이고 바로 생산에 대한 토지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수요가 바로 파생적 수요를 갖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바로 예를 들어 주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가능하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죠. 왜? 장사를 위하여. 바로 공급자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급을 늘려서 많은 바로 자기의 제품을 갖다 팔고 싶어 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토지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수요가 해야 되죠. 간접적으로 다 늘어나게 되는데 바로 파생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실제로 수요가 필요한 입장의 소비자 입장으로 본다면 바로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하면 바로 간접 수요는 필요로 하는 소위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접이 되며 파생 수요. 그리고 궁극은 본원적 수요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생되는 수요의 입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생산자 입장이냐 소비자 입장이냐에 따라 우리는 각각 이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하며 본원은 정말 진짜 필요했어. 니드와 완트가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는 입장, 소비자 입장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본원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간접적으로 바로 생산자 입장은 뭐가 되죠? 바로 본원적 입장을 갖다가 충족해주기 위한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며 마무리를 지으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의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요의 함수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수요 함수 바로 16장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수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하나하나를 경제학적으로 볼 때 또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바로 경제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약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봤을 때 바로 경제와 경영이라는 두 가지 사이트를 병합시키면서 진행을 해보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럴 땐 바로 X제에 대한 수요 결정
X제에 대한 수요 결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에 수요 결정에는 바로 소비량과 인과관계, 바로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낸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수요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X제가 뭐가 되느냐? 만약에 대림 아파트다 하면 Y제는 삼성 아파트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QX, 바로 X란 말은 상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바로 퀀티티를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PX다 그럴 때는 PX는 바로 뭐가 되죠? 대림 아파트의 바로 수요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PY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삼성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대림이든 삼성이든 XY 두 가지 아파트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요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아파트에 두 개 아파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냐 그런 얘기가 바로 소위 수요가 충족될 수도 있고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서민층에서는 아예 아파트에 손을 못 대는 이런 입장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인구수가 어느 정도냐? 바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기호도가 어떠냐? 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자율,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뭐가 됩니까? 은행의 이자율을 갖다 나타내는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I로 표시하는 경제학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냐, 이자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예상과 광고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바로 X제 가격 이외의 모든 요인, 즉 한마디로 말해서 Y제 가격 요인은 뭐가 되느냐? X제 가격 요인 이외, X제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영향을 X에 준다면 X제 이외 요인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Y제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X제 가격 요인이 이런 거라면 X제 가격 요인 이외의 요인은 바로 Y제의 소득이나 인구나 그다음 기호나 소득 분포나 이자율이나 예상이나 광고, 바로 X제 이외의 요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Y제에 따르는 사람, Y제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몽땅 뺀 나머지는 바로 X제의 가격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X제 가격 외의 요인은 바로 Y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Y제 이외에는 뭐가 되느냐? X제 가격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개가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대립되는 두 개 제품이 있다 그럴 때 X제 요인을 갖다 제외하면 Y제가 되고, Y제를 갖다 제외한 요인은 뭐가 되느냐? X제 아파트의 요인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서로 두 가지가 대립된다고 얘기할 때, 바로 인과관계 수학에서 나타낼 때 X제와 Y제 두 가지가 있다면 X제 가격 요인은 바로 Y제를 이제 이외 요인들, Y제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X제 가격 요인 이외의 것이 바로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바로 X제 요인 가격은 X의 이외 요인을 갖다 우리가 따지어주는 제외한 부위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로, 서로 X와 Y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X제는 Y제 요인의 이외, Y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X제 이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영향을 갖다 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수요함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만약 우리가 봤을 때 두 개 재반만 존재한다 이럴 때 두 가지 아파트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Y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X제에서 이해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X제 가격 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 가격 이외 요인이 뭐가 되느냐? Y제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Y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나타내는 함수의 관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게 수요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보면 어떤 X제에 대한 수요 가격 결정과 소비량의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바로 X제 대림 아파트고 Y제 삼성 아파트라면 바로 삼성 여기 대림 아파트에 뭐가 되느냐? 가격 요인은 바로 뭐가 되느냐? Y의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소득이 얼마냐, 인구수가 얼마냐, 그러면 X제 가격 이외 요인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죠. Y제 가격이 얼마죠? 소득이 어떻게 되죠? 인구수가 이해되죠? 기호가 이해되죠? 이런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갖다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X와 Y는 서로가 대체 관계로서 Y제 가격은 얼마냐가 X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X제 가격 요인은 Y제 가격이 얼마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X제 가격 이외 요인을 쭉 적어놓은 사항이 X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서로가 관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함수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직접 함수를 갖다 그려보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수요 함수다 이렇게 될 때 수요 함수는 어떤죠?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해당 재화의 이외 요인, 아까 PX는 바로 BY의 가격이라든가 등등등등등등 X제 이외 모든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럴 때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내용을 갖다 우리는 픽스하다고 가정하자 한 말이 되죠.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들, 바로 뭐가 되느냐, X 가격을 갖다 얘기할 때는 Y 가격이라든가 등등등 XJ의 가격 이외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X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 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때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곡선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로 해당 재화 가격 이외, 만약에 이럴 때 PX다 그럼 PX 이외의 BY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런 바로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나타낸다면 바로 수요 곡선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뭐가 되느냐, 대림 아파트 가격이 1,500만 원일 때 바로 30평을 소지하고자 하였는데, 만약 1,20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50평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소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음 그림이 이어질 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XY의 가격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며, 여기에 뭐가 되느냐, 바로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노용을 갖다 우리가 놓죠. 그다음 우리가 봤을 때 수량을 얘기할 때 바로 Q라고 얘기하면 퀄리티, 퀀티티 이런 얘기해서 수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의 수요 곡선은 너무나 잘 알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면 뭐가 되느냐, 수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가격과 수요는 뭐가 되느냐, 수량의 관계는 반비례적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반비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쪽은 가격을 나타내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을 나타내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이 곡선을 갖다 우리가 디맨드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비례적으로서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 체계를 본다면은 평당 3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만 원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1,500만 원 한다면은 30평 수요를 얘기하고, 만약에 1,200만 원이 된다 그럴 때 1,200만 원이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50평을 갖다 요구하는, 50평을 요구하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평형이, 이쪽이 30평형이라면 여기는 50평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궁극은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의 곡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량의 그 곡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1,500일 때 30평형을 선호했다면 1,200만 원이 되면 뭐가 되느냐, 50평을 요구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특정 지역의 대림 아파트 가격이 1,500만 원일 때는 30평을 소비하고자 하고, 만약에 1,2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뭐가 되느냐, 50평을 소비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로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줄면 바로 수요는 줄게 된다는 이야기, 바로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수요의 뭐가 되느냐, 선택권이 각각 달라진다 이거죠. 1,500일 때는 30평형을, 1,200이 된다 그러면 50평을 갖다 요구하는 내용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수요 곡선과의 관계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반비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자, 수요의 법칙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재화를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재화를 갖다가 적게 구입하고, 반면에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디 되느냐 그럼 많이 구입한다. 이와 같이 재화의 가격과 수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걸 갖다 수요의 법칙이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경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어떤 재화의 가격,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일반적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라면 재화의 가격이 높을수록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수요는 바로 그 재화에 대한 뭐가 되죠? 재화를 적게 구입한다. 반면에 가격이 낮으면 어디에 되느냐? 낮을수록 많이 구입한다.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가격과 수요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계는 반비례가 될 때, 만약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높아진다. 이럴 때 관계를 갖다 우리는 반비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역비례다, 반비례다 이런 얘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격과 재화의 관계는 항상 뭐가 되느냐?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그림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수요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격과 수요가 될 때는 우하향한다 하는 말을 갖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며 하향한다는 이야기. 바로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어디 되느냐 하면 늘어난다. 만약에 동일 재화를 갖다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런 얘기가 되죠. 가격이 높을 때 수요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때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Q1에서 Q2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반비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을 맺는데, 이런 반비례가 되는 이유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반비례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내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느냐, 오른쪽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바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죠. 보통 여기서 이제 길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를 갖다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가격과 수요량은 역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항상 역관계다. 그런데 이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우하향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가격이 높으냐 낮아지면 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반비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은밀히 고찰해 보면 이와 같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 이야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이 요거죠. 대체다. 대체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서로 바꿀 수 있는 관계를 갖다 대체 효과라고 얘기하고, 소득 효과라는 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즉 소비자가 어느 정도 소득 인컴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요약될 수 있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체 효과란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어디 되죠? 그렇죠. 값이 싸진 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뭐가 되느냐, 증가한다. 즉 가격이 내려가는 상품에 대하여 바로 가격이 어디 되느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상대적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럴 때를 갖다 가격 변동의 효과라고 얘기하죠. 가격의 변동이다. 예를 들어 두 대체되는 재화가 있을 땐 산 쪽의 가격 쪽으로 이해되는가 그럼 산 쪽으로 바로 이해되는가 그럼 수요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대체 효과는 가격이 XY가 있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사지느냐에 따라 수요량은 변동할 수 있다는 게 대체 효과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소득 효과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어떤 지출을 전보다 더 많이 수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나의 소득이 더 늘어났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똑같은 동일한 지출에 대하여 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이기 때문에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대체는 바로 X와 Y 두 가지가 될 때 산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본다면, 소득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반적으로 그냥 실질소득의 증가는 수요량을 갖다 늘어나게 한다. 그래서 하락제의 경우는 이때는 만약 하락한 재화가 열등제가 아닐 때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인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열등제보다는 바로 열등제란 조건이 없다면 오히려 이해되느냐 그러면 하락한 재화가 열등제가 아닌 이상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똑같은 제품에 대한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 재화가 열등제가 아니라면 소득이 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삼겹살과 타재화를 소비하고 있는 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삼겹살 가격이 하락한다면 타재화의 가격은 변함이 없을 때 타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타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바로 삼겹살의 소비를 갖다가 늘어나게 할 것이다. 네, 이건 바로 대체 효과다 이거죠. 반면에 또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느냐, 합리적 소비자들은 바로 재화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이건 바로 소득 효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효과는 근본 뭐가 됐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 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효과는 근본 뭐가 되느냐? 대체 효과. 바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대체해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소득 효과는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수요 자체가 열등제가 아니라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바로 가격 효과 이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의 효과가 플러스 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가격 효과라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은 바로 일반적으로 수요에 역비례한 게 수요 곡선의 전체적인 입자인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가 있다. 대체는 하나가 올라가면 만약에 상대적으로 Y는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소득 효과는 XY가 있다면 같이 같은 방향. 소득이 올라가면 같이 XY가 다 늘어나고 소득이 줄면 XY가 다 줄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XY는 서로가 대체적 관계는 뭐가 되죠? 하나가 올라가면 한 내려간다지만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바로 소득이 올라가면 둘 다 올라가고 소득이 떨어지면 둘 다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한 것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격 효과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까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가격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얘기를 했고 도표로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갖다 단 것과 같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대체 효과다 이럴 때는 삼겹살의 가격이 올라갔다면 그와 타재화와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는 현상. 바로 대체제라는 말은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바로 반대쪽은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 일정한 수요 속에서 하나가 증가되면 하나는 감소되는 현재가 대체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아요. 우리가 소득 효과다 할 때는 바로 삼겹살과 아니 예를 들어 같은 어떤 고기 속에서 예를 들어 소고기다 하면 같이 올라가는 방향이 되죠. 내려간다면 같이 내려갈 거다 이거죠. 이게 뭐가 되냐? 소득 효과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효과라는 말은 대체 효과와 바로 소득 효과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분리시킬 수 있는 게 가격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체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 소득은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이 올라간다면 전체 두 가지 재화가 되죠. 경쟁자인 두 가지가 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들으냐 바로 수요는 바로 가격이 우하향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대체와 소득이란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이야기가 되며 가격 효과가 바로 우하향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